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 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4년 12월) 셋째 주 방송 바로바로 영화 X를 담아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비백 토론을 저번 주에 했어가지고 근황을 좀 고객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다들? 메이 씨. 제가 네네. 그 12월 초에 생일이 있었어요. 예예. 근데 입사 후에 그러니까 처음 맞는 생일이었거든요. 네. 저희 팀장님이 네. 점심시간에 네. 혼자 나가셔서 케이크랑 선물을 사오신 거예요. 귀여워. 심지어 회사 근처도 아니고 좀 맛있는 케이크 사려고 네. 좀 멀리 아띠제까지 가가지고 케이크 대박. 사고 음. 그 옆에 교보문고가 또 있어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 민음사에서 나온 인생 인력 있잖아요. 인생 그 한 장씩 넘기는 명언 고전 같은 거 써 있는 네. 거. 고전 명언 나오는 그걸 사오신 거예요. 헐. 귀엽다. 팀장님이 메이님을 엄청 아끼나 봐. 그러니까. 근데 저희 팀이 팀원 좀 적어서 그걸 챙겨줄 사람이 또 팀장님밖에 긴 했어? 없긴 했는데 아니,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혼자 또 다녀오셨다는 게 좀 감동적이면서 죄송하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좀 다해야겠다. 진짜 좋으시다. 이름에라 깼다가. 그렇게 해주시는 분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이 작은 거에 충성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또 알았어요. 사실 뭐 작다고 하면 작은 건데 이렇게 한번 챙겨준 걸로 이 사람 진짜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앞으로 좀 맞아요. 사소한 게 또 계기가 될 수 네. 있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쿠젤 씨는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새 그걸 보고 있어요. 공유 씨랑 서현진 씨 나온 트렁크 진짜 개재밌어. 또랑크 트렁크 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냥 좀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느낌.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렇구나. 아쉬우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전 3화 보고 있는 중인데 3화까지 봤나 그랬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아직은 지금 떡밥을 많이 뿌리고 있는데 회수는 된 게 없어서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제철 음식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드시나요? 방어를 먹으러 노량진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일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일부러 사람이 좀 없어라고. 근데 일요일 저녁인데도 그 위에 다찌집들이 다 막 엄청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 전 국민이 방어에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어 유행이 끝나지 않아요. 네, 매년 돌아오는 맞아. 방어 유행. 근데 되게 기름지고 맛있었어요. 좋은데 갔나 보다. 잘 네, 골라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 녹음일 기준으로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계엄령이 발효됐거든요. 네. 이게 릴리즈 됐을 때는 잘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네. 다들 힘내보자고요. 네네, 좋습니다. 연말에 이게 네. 뭔 짓이냐고요. 네. 혼란한 시국에. 네. 맞아요. 또 저희는 또 저희 할 일을 안 할 순 없죠. 네네. 또 고객님들께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X를 담아 당신에게 이제 그 들으실 때는 개봉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 영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따끈하게 가져온 건 좀 처음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자랑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왓챠에서 아직 그 개봉하지 않은 네, 미개봉작에 대해서 시사회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가지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블라인드 시사회였죠.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초대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냥 9시에 시작합니다 해서 9시 땡 하자마자 그냥 영화가 시작돼. 아무것도 없이. 그러한 시사회에 저희가 온라인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서
개봉 전에 이 영화를 봤고요. 너무 네. 재밌게 봐서 개봉일도 확정되었으니 음. 그 이후에 릴리즈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영화를 소개드리면 어떨까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막 기대가 크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아요. 블라인드니까 네네. 뭐가 나올지 몰라서 맞아.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음. 재미없으면 딴짓 하자 재미없으면 1시간만 보고 우리끼리 놀자. 맞아.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너무 웬걸? 웬걸 취향 너무 재밌게 저격. 봤어요. 네. 와차가 정확하다. 우리를 맞아. 정확히 간파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저희를 어떻게 고르고 연락이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저희 진짜. 색깔에 맞는 영화였고 맞아요. 우리 고객님들도 좋아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로도 준비를 하는 예, 이런 예. 음. 사실은 저희도 이 블라인드 시사회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 또 고객님들과 연말에 와치 파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나갈 때는 아마도 뭐 공지가 다 나갔겠죠. 인스타그램을 나갔겠죠.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또 와주셔가지고 재밌는 영화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왓챠 파티 하다 보니까 한 마디씩 얻는 게 너무 재미나더라고요. 꿀잼이었어요. 맞아, 꿀잼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도 이제 결이 맞으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다 같이 모여서 한 마디씩 던지면서 깔깔 웃으면서 재밌는 연말 파티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영화를 또 소개를 한번 드려야겠죠? 코소코소 코소개. 네, X를 담아 당신에게는요. 미 비포 유를 연출했던 테아 샤록 감독의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920년대 영국의 작은 해안 마을인 리틀햄튼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어느 날 신실하고 보수적인 독신 여성인 이디스 앞으로 충격적인 욕설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발정난 어쩌구년 미친 뭐 어쩌고 노처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로 가득한 익명의 편지들이 처음엔 이디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을이 발칵 뒤집히고 이 편지 테러 사건이다. 이건 범죄다. 하면서 영국 전역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는 일파만파 막 퍼져나간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해를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아일랜드 이민자인 여성 로즈입니다. 네. 네. 로즈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사건이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휙휙휙 흘러가게 되고 이 문제의 발신자가 과연 로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에 대해서 아주 수사를 펼치게 되는 그런 귀여운 과정들이 담겨있는 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르는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감독님께서는. 음. 그처럼 되게 풍자적이기도 하고 음. 코미디면서 엄청 귀여운 네.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쵸. 영화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게 호젤 씨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좀 스포일러 주의가 되게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모든 결말까지를 얘기할 거라서 만약에 이게 소개만 듣고 너무 궁금하신 고객님은 저희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영화 보시고 와서 이어서 들으시기를 네. 강추드리면서 저희 이제 신화의 스포 및 토크를 해봅시다. 맞아요. 좋아요. 스포를 들으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빠방하게 이렇게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딱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되게 뚜렷하게 대립 구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여성 주인공이자 여성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연대해 가면서 이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반면에 이 사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또 남성의 억압이다. 맞아요.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1920년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짙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 경찰이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경찰서장이
굉장히 무능하고 모질이면서 남자 경찰들만 이끌어주는 그런 경찰서장이었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경찰은 사실 여성 경찰관 모스 글래디스라는 여자거든요. 네. 그럼 그분이 이제 다른 마을 여성분들과 연대해 가면서 결국엔 사건을 해결하는 네. 이런 축이 되기 때문에 되게 그런 대립 구조도 잘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뻔하죠? 네. 뻔하긴 하죠. 약간 뻔한 면이 없지 네. 않아 있습니다. 뻔하지만 즐거운 걸 어떻게? 뻔하지만 그래서 재밌는 그런 네네. 느낌. 그래서 더 통쾌한. 맞아. 네. 우리가 이 결말을 예상한 대로 해줘서 너무 좋다. 맞아. 저도 시원하다. 같이 단순하게 욕할 수 있는 저 맞아요. 미친 경찰서장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이 남성 억압과 여성 연대가 되게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남성 억압의 또 다른 핵심 네. 바로 이디스라는 주인공의 아버지입니다. 아. 이디스가 신실하고 되게 보수적인 기독녀로 네. 살아가게끔 모든 환경을 억압하는 네. 네. 그런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크고 이 네. 아버지가 이 욕설 편지를 보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제 본인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로즈를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경찰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딸을 뭐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하는 식으로 사건을 처음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이 마차 파티에서 악플이 미쳤어. 악플 장난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뒤돌아서 나가세요. 네가 문제야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 집이지만 집 나가세요. 여기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최대한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네. 진짜 시작합니다. 네. 합니다잉. 사실 이 욕설 편지를 쓴 사람은 놀랍게도 이디스 본인이었잖아요. 본인에게 악플 한 50장 정도 쓴 다음에 이제 네. 마을을 향해서 악플을 마을 갈기기 사람들을 시작. 향해서. 네네 네. 갈기기 시작한 되게 독특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여자예요. 네. 자기에게 욕설 편지를 쓰고 뭐 아닌 척하면서 자기는 되게 독실하고 신실하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를 계속 주장하는 맞아. 네. 되게 특이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 억압 상황이 닥치면 갑자기 펜을 벽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서 맑눈광 눈을 가지고 막 욕을 써요. 진짜 일필휘지. 네. 발정난 어쩌고 발정밖에 발정난 생각이 어쩌고. 안 나. 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다채로워서 발정남밖에 생각이 안 나. 왜냐면 EDS의 최애 욕이었거든요. 맞아. 일단 최애는 시작이 발정. 발정남부터 시작해. 너무 뭐 그리고 암캐, 외설적인 내용. 맞아, 되게 외설적인 어, 내용. 어.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지금 떠오르면 그 일필휘지 갈기던 이디스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올리비아 콜먼이 이 독특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 연기를 되게 잘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심리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편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 초반 편지는 본인을 향한 외설적인 욕설로 가득해요. 그 코즈일 씨가 그 발정난 한 게 이디스가 그런 식의 욕설들을 굉장히 많이 적었었던 거죠. 저는 이 이디스가 한 50 정도로 추정되잖아요. 그 마을에서 네, 약간 네, 노처녀 네, 네. 이렇게 맞아. 이 순결하고 순수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 이 가부장제와 어떤 독실한 크리스천 아버지의 이런 억압과는 다르게 본인도 뭔가 로맨틱하고 섹슈얼한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있을 수 있음. 그에 따라서 이 억압된 것이 이런 성적인 무언가로 표현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성에 대해서 뭔가 불결하고 네. 되게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걸로 네. 받아들이다 보니까 완전 왜곡된 식으로 성관계를 묘사한다든지 그런 네. 문장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뭐를 쑤셔 넣고 맞아. 막 약간 이런 막 그런 멘트가 진짜 뭐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맞아. 어, 그런 네 남편은 느낌이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 네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맞아. 근데 막 어디 나가서는 남의 남편들 음. 이런 게 되게 막 너의 결혼 생활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블레싱만 하고 다니는 맞아. 진짜. 완전 블레스녀였어. 블레스유였어요. 네.
근데 이 후반 편지는 본인에서 마을 사람들로 향한 독설이 시작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이디스가 기독 카드 모임을 본인이 운영하기도 하면서 네. 굉장히 독실하면서 bless you 하는 이런 신자잖아요. 네. 재판을 치르면서도 본인은 신의 딸이라서 신이 이끄시는 대로 맞아. 그리고 신이 용서하심이 그렇다면 뭐 용서되는 거고 맞아 맞아.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다. 왜냐? 신이 용서를 해야 돼. 맞아. 어,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그 침체해 있어 보여요, 종교적으로. 네. 그래서 이 주도권을 되게 신한테 주면서 네. 주체성이 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 네. 발언들에서는.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자기도 누군가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주장하고 싶은 주체성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상한 왜곡된 소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뭔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원한 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맞아. 그래서 이게 점점 본인에 대한 외설적인 욕에서 남들을 평가하는 독설 평가하는 그런 편지로 뒤바뀐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편지의 양상이 맞아. 맞는 것 같다. 네. 사실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뭐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되게 좋은 말인데 그런 게 너무 강력한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조차 이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억압을 스스로 맞아. 반박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로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디스의 심리가 대체 무엇일까? 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편지를 쓰는 이 이상한 행태가 무엇일까?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심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방어 기제 중에 네. 반동 형성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원초와의 위협적인 충동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정반대 형태의 충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저 프로이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프로이트에 따라 볼게요. 한번. 네. 프로이트에 따르면 5세 이전의 남자 어린이가 아버지에 대한 살해 욕망을 아버지의 가치 체계의 내면화라는 결과로 바꿔놓는데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뭐 예를 들어서 폭력적으로 진압한다거나 뭐 어떤 남성다움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분노하다가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아버지의 가치 체계를 그냥 내면화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맞다. 수용해버리면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디스도 그 삶의 모든 행동 방식에 있어서 전차원적으로 억압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갈등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아예 눌러놓고 내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인 가치 체계를 내면화해버려서 이 안에 있던 욕망이 미친 자아가 갑자기 발현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 네. 문란한 성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오히려 혼전 순결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성소수자들 중 퀴어들도 그 호모포빅한 사람이 디나이얼인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동성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너무 싫어서 막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되게 반대되는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디스가 사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40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쉰이 다 되어가 보이는데 갑자기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성경 구절 50번 써. 이렇게 하면 써야 되잖아요. 진짜 쓰잖아. 맞아. 그게 진짜 그걸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말하면 쓰잖아요. 맞아. 그게 진짜 소름 돋았어. 기괴해. 40대 여자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 여자가 억압당하며 살아왔을까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디스가 로즈가 용의자로서 의심을 받고 계속 수사를 받을 때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네. 갑자기 로즈한테 와서
너가 그렇게 잘못한 건 뭐 알겠지만 앞으로 잘 살았으면 해. 안타깝지만 처벌받아야지 어쩌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사이코임 진심. 자기가 한 건데. 음.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를 보다가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한 글 중에 네. 갑자기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글이 있었는데 네네. 표준에 맞지 않는 여성상은 배제하는 식으로 한국 여자들이 자기 억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 체계, 내가 강요당한 사회적인 규범과 맞지 않는 여자는 내가 그냥 배제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이지스도 나는 항상 말조심하며 살아야 됐는데 로즈는 맨날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막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맞아. 애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있고 맞아. 막 이런 생활 양식을 보면서 그 사람의 부러움과 동시에 치워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내 눈앞에서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처음엔. 것 같아. 나를 너무 갈등하게 하는 이 사람. 맞아. 나를 흔들어 놓는 여자.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로즈가 이 마을에 이사 와서 이지스가 엄청 호기심 있게 로즈를 받고 둘이 좀 그래도 초반에는 어울렸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둘을 어떤 이게 퀴어 코드가 있는 영화인가 영화에 대해 모르니까 이거 네. 퀴어 코드인가 이거 동성애 얘기인가? 둘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둘이 사랑하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뭔가 그 이디스에게 로즈라는 존재가 새롭고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맞아. 거대하게 나를 이렇게 흔드는 여자 음. 이러면서 맞아. 창문 밖으로 2층에서 1층에 있는 로즈를 계속 쳐다보잖아요. 관음증처럼. 진심. 좀 그런 게 그 바라본다는 코드가 진짜 동성애적 코드인데 사실 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도 난 널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게 그 레즈비언적인 코드로 영화에서 많이 사용돼서 네.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하고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시고 저는 네. 그렇게 해석하고 네네. 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자기가 유형화했던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 정숙하고 조신한 여자는 좋은 여자, 걸걸하고 막 다니는 여자는 나쁜 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로즈를 만나보니까 걸걸하긴 한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싫어하고 싶은 거지. 좋은데 너무 내 싫어.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니까 불쾌함이 있는 거지. 생각보다 그치. 좋은 사람인데 그 생각을 다시 떨쳐버리고 싶은. 그래서 다시 자기 유행 맞추고 싶은 거 아닌가. 나쁜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주 일리 있다. 그래서 얘를 그런 식으로 이제 욕설 편지의 범인이 되면 아 역시 걸걸한 여자 나빴어, 맞았어 이렇게 모두가 생각이 같이 들까? 손가락 찌르지만 내가 맞는 게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인지 부조화가 인지 부조화 그러면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불편함을 느껴서 그치. 그거를 맞추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이디스와 로즈 이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는 어떤 퀴어 코드로도 사실 이분은 해석하고 계시고 네, 저는 네. 그리고 저희는 이 둘이 엄청 서로에게 큰 존재였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봅시다. 네. 결국에 이 로즈라는 존재가 마을에 나타남에 따라서 사건이 이루어진 거고 이디스가 잡혀가잖아요. 네. 잡혀가면서 자기를 평생 억압했던 아빠한테 욕설을 퍼붓고 떠나죠. 맞아. 그런 면에서 그 마지막 이디스 얼굴이 묘하게 해방된 얼굴. 맞아. 감옥에 가는 건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 연기를 어떻게 했을까? 너무 신기해. 희열이 느껴져 약간. 그래서 이디스의 자기 억압을 끝내는 존재로서의 로즈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여자 둘의 만남이 특이한 데가 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떤 그 동성애 수호자 같이 아니 동성애가 아니라 이렇게 여자 둘이 만났을 때 어떤 강한 상호작용으로 누군가가 누군가의 기폭제가 되는 만남이 그 대중문화에서 되게 많이 다뤄지고 현실에서도 종종 보이는 것 맞아. 같아요. 남녀 관계에서보다 더 강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예시들을 가져왔는데 캐롤이라는 영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캐롤이라는 영화에서도
하나뿐인 딸을 두고 이혼 소송 중인 캐롤과 음. 헌신적인 남자친구가 있지만 확신이 없던 테레즈가 만나서 네. 캐롤이라는 여자가 우주를 통해서 네. 테레즈라는 여자를 네. 이끌리게 만드는 네. 그 만남이 있었고 불초상이라는 네. 영화죠. 타오르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초상에서도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가 엘로이즈. 이 결혼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안느를 만나면서 어허.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확 또 이렇게 끌어당기는 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25, 21 네네. 국내물도 가져왔어요. 네. 히도와 유리미라는 펜싱 선수 둘의 만남이 히도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또 유리미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히도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유리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뭔가 한계를 깨면서 이 경기 자체를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 그리고 히도랑 나눌 수 있는 행복으로 또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네. 이런 관계성 대체 뭘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한층 더 다채로워지고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시들이 다 여성 인물 간의 그런 기폭제가 되어준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 남녀 관계나 혹은 남남의 관계보다 이런 여성 간의 관계에서 더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비추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저희 회의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회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가 여성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알을 깨고 나가고 막 내 한계에 부딪히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이상한 규범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여성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 안에 있던 게 여성이 많아서.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그 억압에서 좀 자유로운 여성이어야 되나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캐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캐롤이 우주에서 꼬신 건 맞지만 네. 캐롤에게 그 소리 지르는 남편? 아니요 그 친구 있잖아요. 캐롤이 사실 전에 동성애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아시죠? 사라 폴슨이 친구로 나오는데 사라 폴슨이랑 만나면서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관계를 확실시하지 않았어요. 캐롤도 캐롤이 본인으로서 자기가 자신을 받아들인 거는 테레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캐롤이 리드했던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로에게 기폭제가 돼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맞네. 그래서 한 명은 꼭 자유분방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아. 네. 최근에 위키드를 봤는데요. 네네. 그 둘의 관계도 글린다랑 글린다랑 알파바랑 알파바랑 네네네. 둘의 관계도 서로에게 또 기폭제가 돼주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좀 개연성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 맞아요. 그렇긴 한데. 왜 갑자기 기폭제가 되지? 근데 너무 갑자기 서로에게 막 뭔가 폭발시켜줘. 근데 왜 그렇게까지는 좀 잘 뜬금없이 이해가 그렇게 막 되진 않는데. 폭발이 돼 그냥.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히 좀 더 억압되어 있는 존재들이 여성인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하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고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관계를 목격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관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씬이 마지막 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이 씬 너무 좋아해요. 네네. 이 이디스가 결국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디스는 감옥으로 가죠. 많은 기자들이 이제 와서 이 보도 취재를 하는데 이디스가 수갑을 찰컹 하고 탑니다 차에. 그리고 아빠한테 발정난 바로 박잖아요. 욕 엄청 받고 아버지 약간 떨떠름해하고 그 로즈가 웃어주잖아요. 그런 이디스에게. 맞아요. 사실 로즈 입장에서도 자기를 딸 양육권까지 잃게 할 수도 있는 극악무도한 나쁜 년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즈도 일종의 뭔가 이 이디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웃어주면서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둘 다에게 좀 영향을 주고받았던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도 너처럼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디스가 로즈한테 하는 말은 우리가 영화 내내 느꼈어요. 이디스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구나. 근데 로즈도 이디스한테 나도 너처럼 사실 살고 싶었다. 그 장면이 진짜 아름답지 않나. 맞아.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랬을 때 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 너무 공격하는데 결국엔 이해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다. 좋습니다. 이 관계성 얘기도 여기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네. 편지라는 매개가 나오잖아요. 네. 전 이 난사 편지에 대해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디스가 그냥 무분별하게 마을 사람들한테 난사하는 이 편지는 그냥 저희가 계속 악플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어떤 소셜미디어의 악플과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여성 억압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그 메시지 중에 익명으로 혐오를 난사하는 이런 우리 세태도 꼬집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맞아요. 본인의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같은 거를 남한테 그냥 표출하는 냅다 질타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악플이 많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다 억압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 억압민족? 억압되어 있어서 이디스처럼 풀 데가 없어서 그렇게 푸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비건강한 방식인 것 같긴 해요. 이 또 닮은 점이 뭐냐면 마을이 엄청 폐쇄적인 작은 항구 마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편지를 난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그 상대방 맞춤형 악플을 쓸 수가 있었던 모든 거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 세대 사회에서는 너무 물리적인 거리가 있더라도 이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전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거리감이 되게 좁혀지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폐쇄적인 작은 마을 그리고 지구는 너무 큰 크기적 차이가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지구촌 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욕을 냅다 갈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저는 이 리뷰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아직 개봉을 안 해서 리뷰가 진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대요. 네. 그 리뷰를 보면 트위터나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 부당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다면 직접 편지를 써야 했다. 이것이 바로 독한 편지 문화가 시작된 20세기 초의 사회 현상이다. 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어머 이 사회 현상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고 이제 구글 서치를 돌렸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나 봐요. 서치가 안 걸렸어요.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바로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의 Lady Whistle Down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십에 대해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다 보내고 이게 막 삽시간에 퍼지고 이렇게 소문이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교계의 가십에 대해서 그쵸.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조금 발전한 것이 Gossip Girl XOXO Gossip Girl 이거라는 말이죠. 그렇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뭔가 이디스가 쓴 편지는 이 레이디 휘슬다운이나 가십걸처럼 그 아예 가십에 대해서 쓴 건 아니었지만 네네. 이 수신인이 계속 편지를 공개하잖아요. 네. 뭐 뉴스를 통해서. 네. 이랬을 때 이 편지가 되게 개인적인 매체지만 이 공개됐을 때 되게 사이버 레카적인 성격으로 변모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좀 악플, 가십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욕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니네 남편 바람났다 맞아. 이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맞아. 악플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 그 마을의 사람들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요. 비밀 이런 게 편지로 전해진다는 게 재밌는 현상인 것 맞아요. 같아요.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또 네. 네. 그래서 이 매체만 달리할 뿐 편지에서 문자에서 뭐 레이디 휘슬다운 어쩌고 해서 이제 악플까지 이런 부정적인 문화가 지속되고 있네요. 네. 인간의 정말 악질적인 지속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문화가 네. 영화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되게 시네필이 아니어서 이 제시 버클리, 이 로즈 구딩을 연기한 제시 버클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 또 왓챠파티에 있는 시네필 분들은 바로 보자마자 올리비아 콜먼이랑 제시 버클리네? 요렇게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누군데? 올리비아 콜먼 알겠는데 누군데? 제시 버클리가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즘에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예. 배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너무 좋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주셔서 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오랜만에. 네. 네. 그래서 제시 버클리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 하는데요. 네. 1989년 12월 28일 출생이세요. 생일조차 느낌이 좋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 지금. 그리고 이 영화에서 로즈 구딩이 아일랜드에서 영국 마을로 이제 이사를 오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이분이 실제로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배우의 포트폴리오를 3가지 단어로 설명하자면 판타지, 여성주의, 그로테스크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지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선한 작품이지만 대본으로 봤을 땐 약간 대작은 아닌 애매한 영화를 계속 출연하셨대요. 그래서 이 배우가 안목과 모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비스트라는 영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비스트라는 영화에서 자기를 왕따시키는 동급생의 얼굴을 가위로 찌르고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여자. 궁금하다. 를 연기해요. 연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 나중에는 뭐 누구를 가해한 적도 있고 피해를 당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과연 누가 괴물인가를 흥미로운 추적하는 주제네. 이런 영화라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비스트래요. 본인님이 비슷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이 영화는 이제 코젤 씨가 봤다고 했었거든요. 좋았어요. 어떤 예술가 지망생 남자의 여자친구로 나온다고요.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의 하찮은 한심함을 더 부각시키는 존재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으로 로스트 도터. 네. 출산 육아로 점점 히스테릭해지는 여성 문학 연구자. 너무 흥미로워. 흥미롭죠. 네. 그리고 맨이라는 영화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공포 영화에 나오셨는데 유전 미드소마를 시작한 그 A24? 네. A24의 최신판 여성주의 공포 걸작에 또 너무 주인공으로 궁금하다. 나오셨다고 합니다. 난 맨? 네. 제목이 맨. 맨이야? 네. 또 되게 재밌네. 너무 궁금하네. 그래서 이 코젤 씨가 이 영화 중에 아마 2편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로스트 도터는 제가 이 엑스를 담아 당신에게를 보고 나서 봤거든요. 네. 이 올리비아 콜먼과의 또 다른 케미가 궁금해서 네.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그 신화화된 모성을 해체하는 영화. 모성은 막 숭고하고 아름답고 모든 여자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깨부수는 영화라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떤 관계로 나오냐면 레다라는 여자인데 레다의 현재가 올리비아 콜먼이고 네. 과거가 제시 버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역을 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젊은 시절에다가 네. 제시 버클리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꿈을 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돌봄 의무 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요. 꿈을 택하기 위해서. 남편이 막 무릎 꿇고 비는데도 그냥 집을 탁 닫고 나가요. 네. 그러고서 해변에 가서 이제 그 올리비아 콜먼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리스로 혼자 휴가를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딸을 양육하느라 너무 힘들어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자기랑 비슷한. 그러면서 자기 젊은 시절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 여자랑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가족들을 떠나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It felt amazing 이러는 거예요. 그 대사가 너무 소름 돋다. 좋았어요.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음. 흥미로운 영화일 것 같아요. 궁금한데.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시 버클리랑 올리비아 콜먼이 첫 만남이 아니었군요. 이 영화가. 그렇죠. 둘이 확실히 케미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니까.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영화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추천곡은 바로바로 메이양입니다. 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몬텔 피쉬라는 네. 가수의 노래를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네. Fall in Love with You라는 정말 고루한 제목이에요. 네. 근데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오. 완전 제가 잔잔한 노래 좋아하잖아요. 네. 잔잔한데 기타인데 이 음을 갖고 놀아요. 오. 재즈한 느낌. 그래서 이 연말에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저는 메인님 추천곡 사실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취향이 달라서. 네. 근데 이 노래 저 궁금하다. 저도 목소리를 막 가지고 논다고 들어볼게요. 하니까. 네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플로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베